자, 그 다음에 정의연 보도. 정의연 보도가 계속 지금 정정되고 있어요.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13개 기사 중에서 삭제, 정정, 반론 보도 조치가 11건에 달합니다.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것 중에서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막 수사를 확전시키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유죄를 입증해야죠. 입증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개 보면 그런 의혹들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되면 검찰이 그것을 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사실 언론이 먼저 수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론의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가짜 뉴스일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열심히 파놨어. 근데 그게 가짜였어. 가짜 뉴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덮어야죠. 슬그머니 그냥 뭐 없는 일인 것처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이 정의연 입장에서는 13건을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는데 그중에 11건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2건은 심사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론들은 다 100% 가까이 다 거짓 보도였다는 거고, 그걸 검찰이 선택적으로 받아서 수사를 진행한 거죠.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다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나경원 의원은 왜 아직까지 수사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검찰이 자신들 편의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라는 조직이 따로 생기게 된 이유가 이런 패단에서 그러거든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혹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뭐 고소, 고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수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어요. 수사를 오랫동안 진행해왔는데 이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함께 있으면 수사 중에 죄가 나오지 않았거나 혹은 죄가 없다라는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사를 계속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사건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뒤졌으면 뒤지고 이 사람이 정말 무고한 사람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와줬으면 덮어주고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재판에 넘겨, 혹은 수사를 무한대로 확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검찰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 받아서 수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파서 안 나오면 그만해야 되는데 기소 권력까지 자기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수사를 계속 늘려버리고 결국 뭔가 하나 잡아서 기소하려는 욕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검찰 개혁은 계속 돼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13개 기사가 뭐 삭제 또는 정정 또는 반론 보도가 조치가 된 건데,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요, 이 보도 이거 가짜 뉴스였거든요. 이 기자한테 기자상을 줬습니다. 그 호프 3천만 원. 네, 3,300만 원. 예. 수상한 술값. 예. 이게 다 뭉뚱그려서 그 대표한 가게, 그러니까 그 수백 개의 가게들 중에 하나만 대표로 예, 썼던 건데, 예. 거기서 술값을 3,300만원이나 먹었다고 예. 이런 식으로 보도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가짜 잘못된 보도라는 게 확인을 하고 나서 상을 준 게 심각한 거죠. 그러면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그 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릭 수만 많으면 무조건 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웃긴 게, 서울경제는 우리가 서울경제를 뭐 메이저 언론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근데 서울경제를 가장 잠깐만, 많이 그런 회사가 있어요? 한국경제 아닌가? 아니 서울경제도 있을 거예요. 서울경제. 근데 서울경제나 한국경제나 많이 봤던 거는 장충기 문자에서나 많이 봤죠. 그리고 언론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이렇게 상을 준다는 거는 본인들에게 충실한 강아지 양성소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심했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인한 다음에 상을 준 게 아니고 상을 주고 그 다음 날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게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뭐. 결국은 언론이 자기네들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 그냥 오로지 클릭만을 위해서 일단은 내질러버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보도들이 따라와주고, 그러면 그걸로 자기네들은 정당성 확보했고 이미 이익은 다 얻었고, 이래서 하루빨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예. 거죠. 이익은 이미 다 얻었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도 주고. 최근에 그 경향신문 모 기자가 쓴 글을 한번 봤거든요. 보도가 아니고 이쪽에 이제 자괴감 같은 내용인데 저는 진짜 언론사가 메이저든 아니든 간에 정말 쓰레기 같다고 느끼는 건요. 언론이란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언론이란 말에는 굉장히 긍정적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부패한 권력을 견지하고 진실의 보도를 하고 이런 건데 오죽했으면 그 경향신문의 그 기자가 쓴 글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중동경이라고 부를까. 마치 우리 방송을 마치 본 듯이 표현을 하셨던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 그냥 멋내기용의 언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멋부리기. 말하자면 젊은 애들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검사가 돼서 뭔가 목에 힘주고 다닌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게 큰 언론이든 작은 언론이든 또 언론사 기자랍시고 뭔가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거 외에 뭐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지방의 토호들과 결탁해가지고 네. 광고 내주고 그걸로 돈 받고 하는 짓거리들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단서가 1이 나오면 100으로 이거를 뻥튀겨가지고 뭐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보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보도 이후에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문화가 저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중앙 언론사들까지 만연해 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조중동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종종 삭제 반론 보도 여기에 관련돼 있으면 조중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고소할 수밖에 없는 본인한테 예를 들면 공직자로서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고소 안 합니다. 명백하게 가짜뉴스 말도 안 되는 거 막 끌어와가지고 어떤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고 조국은 나쁜 사람이야 보도하는 거나 정의연 지금 보도가 한참 막 우리 난리칠 때 있었잖아요. 지금 다 어디로 갔어? 지금 고소고발하고 막 정정보도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책임지는 새끼는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사 각 어떤 언론사다 딱 꼬집어 말할 수도 없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비정상적인 구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후배들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이 MB 때 언론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그 언론을 쥐고 흔들다 보니까 거기에 반항했던 그 중간 허리 역할을 했던 선배 기자들이 다 밥벌이 문제 때문에 다 퇴직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그 자리를 신입 기자들이 채우는 과정에서 그 질적으로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입 기자들이 쓰는 그 기사들을 중간에 데스킹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외부로 노출되고 그런 것들이 시민사회에서 정당한 검증과 비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막말 정말 이렇게 글 같지도 않은 글을 쓴 그것들이 지금은 중간 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에도 아래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기자들이 검색하다가 어떤 이슈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봐야죠. 내가 지금 당장 가서 확인을 못한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해봐서 내가 방금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런 이슈를 봤는데 당사자 맞냐. 그러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입장은 어떻느냐. 물어보고 나서 기사를 써야죠.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검색해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그게 무슨 기사입니까? 아유, 우리도 방송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의 문제가 제 생각엔 그래요. 얘들이 유튜브랑 경쟁을 해. 언론이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치.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이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면 그냥 던지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도성까지 더해지니까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도 놀라울 만큼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지고 이게 책임을 져도 자기네들이 얻은 이익이 책임보다 얻은 이익이 더 많아 버리니까 그냥 막 질러버린다고. 그치. 그냥 막 질러버리고 저널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 완전히 잠식이 돼버린 거죠. 지금 부동산도 그런 식의 보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이
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하러 이제 가면은 기자들이 앞에 쫙 서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누구 하나 고소를 했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때문에. 기자가 한번 묻죠. 우리 기자들도 고소하실 겁니까? 이렇게 했던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 정의연 조국과 정의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언론이 말하는 거 옛날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야 그럼 왜 TV에 나와? 왜 그럼 TV 안 나와? 요거 기준으로 세상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언론이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도 방송에서 뭔가 자기 마음이 안 드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경찰 가서 조사를 받거든요. 근데 왜 기자들은 그 정도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잘못 썼으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